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리가 사라지며 승객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상파울루 지하 거의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의 위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로, 철도, 건물, 배관, 케이블, 그리고 지하시설 통로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6호선 오렌지선의 아구아브랑카역입니다. 거의 48m에 달하는 깊이로 상파울루 주 정부는 이곳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운영 중인 가장 깊은 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산타마리나대로 아래에 묻힌 15층 건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6호선에서 또 다른 역이 이미 공사 중이며 그 역은 이 역보다 거의 18m 더 아래에 있습니다. 상파울루는 왜 이렇게 깊이 내려갔고 이런 대형 구조물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지상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구아브랑카역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6호선 이후의 상파울루 아래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재의 기록이 깨지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시죠. 아구아브랑카역은 훨씬 더 큰 공사의 일부입니다. 6호선 오렌지선은 북부 지역의 브라질란지아와 도심 지역의 상조아킴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선은 15.3km 길이에 15개의 역이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고 지하철망과 연결을 만듭니다. 유인이에 따르면 현재 버스로 약 1시간 반이 걸리는 이 구간은 약 23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하루 약 63만 3천 명의 승객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중단과 재개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중단된 후 공사는 2019년에 재개되었습니다. 시행과 운영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구아브랑카역의 깊이는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1시간 이상을 절약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상파울루가 수십 미터 아래로 더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타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지하 경로에는 이미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시선의 지하 경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아구아브랑카에서는 철도 역사가 1867년에 상파울루 레일웨이의 역이 개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875년에 소로카바 철도의 도착으로 이 지역은 환승 지점이자 화물 중계지로 변모했습니다. 그 후 1896년에 산타마리나 유리공장이 들어섰고 1920년에는 마타라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은 철도, 공장, 창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성장하는 동네들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이 그곳에 여러 번 들어오려 했습니다. 1970년대 말 아구아브랑카는 동서선, 즉 현재의 3호선 레드라인의 종점 후보지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쇼로버 관련 제안이 또 나왔고 타벨스트 플라자도 폐기됐습니다. 2005년에 이 지역은 다시 배분망에 등장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래의 6호선 오렌지라인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결이 마침내 착공되었을 때 지상과 지하 모두에 이미 자리 잡은 도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노선은 티에테강 아래를 지나야 했고 또 다른 구간에서는 4호선 옐로라인의 터널 아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선, 경사, 안전거리의 한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깊이는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세기가 넘도록 이미 점유된 지역에 새로운 노선을 넣기 위해 찾아낸 해결책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우회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도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도전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역을 어떻게 굴착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에 있는 도시를 해치지 않고 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업 시행사인 유엔이에 따르면 아구아브랑카역의 구조는 이미 완공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 역은 47.80m의 깊이에 이르며 산타마리나대로 옆에 위치해 있고 NATM 공법으로 굴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이 완공됐다고 해서 6호선 전체가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역들과 시스템들은 여전히 건설 중이며, 예를 들어 타베라바 병원 빌라 판테아도 역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NATM, 즉 신오스트리아 터널 공법은 굴착,
지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전진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일정 부분의 토양이 제거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새로 노출된 표면에 특별한 지지대가 설치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하 공동이 최종 구조물을 기다리는 동안 열린 채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반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안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지지대는 이러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숏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전통적인 콘크리트와 달리 습식 콘크리트는 압력을 가해 직접 굴착된 표면에 분사됩니다. 곧 보호와 지지 역할을 하는 층이 형성됩니다. 지반과 설계에 따라 숏크리트는 섬유, 철망, 강제하치, 앵커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은 굴착되고 안정화되며 측정된 후에야 팀이 다시 전진합니다. 넓은 구간에서는 상부를 먼저 굴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측면과 하부를 굴착합니다. 각 단계는 노출된 지반을 줄이고 작업 전방에 가까운 곳에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반 자체가 구조물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지반이 지지 없이 남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는 지반의 변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반, 초기 지지대, 라이닝이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결정적입니다. 제측기는 지반과 라이닝의 변이를 모니터링하여 대응합니다. 굴착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공사는 보강, 진행 속도 감소 또는 순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ATM은 굴착 중에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요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계에는 변형 한계와 사전에 마련된 대응책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시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지지대가 완성되더라도 역사는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굴착된 부분은 하부에서 막아주어야 하며 일종의 견고한 고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천장과 기초벽이 함께 작용하여 단면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배수, 당수, 그리고 연구 라이닝가 들어갑니다. 이 기능은 물의 유입을 제어하고 임시 공간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파낸 공간은 더 이상 거대한 동굴처럼 보이지 않고 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NATM도 터널 굴착기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더 또는 타투장으로 알려진 터널 굴착기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일반적으로 원형인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이 바로 열차가 다니는 관이 됩니다. 하지만 역은 다른 형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역은 승강장,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기술구역, 비상출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공간들은 더 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굴착 공법은 이런 대형 굴착 공간과 연결 통로를 더 유연하게 건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법뿐만 아니라 깊이도 물류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파낸 토사는 거의 50m나 위로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콘크리트, 철강, 장비와 작업자들은 지상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동시에 환기, 전력, 조명, 통신, 배수 시설이 공사 중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각 작업구역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치마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지하에서 응력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도 바닥, 배관, 기초 또는 인근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굴착하고 지지대를 신속하게 설치하며 변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이 위험을 제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구아 브랑카 역에서는 47.8m에 도달한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산파울루가 그 위에서 계속 돌아가는 동안 거대한 공동을 뚫고 안정화하고 방수 처리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층짜리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건물을 거꾸로 뒤집으세요. 이것이 바로 아구아 브랑카 역의 대략적인 깊이입니다. 47.8m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깊이에 근접한 역이 거의 없습니다. 카마로네스 역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서 가장 깊은 역으로 40m에 달합니다. 산티아고에서는 푸엔테 칼리칸토의 3호선 선로가
지표면에서 33m 아래에 있습니다. 키토의 역사적인 중심지에 위치한 상프란시스코 역은 약 30m 깊이에 건설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온세역이 지하철망에서 가장 깊은 역으로 22m에 이릅니다. 아구아브랑카 역은 카마로네스보다 거의 8m 더 깊고 푸엔테 칼리칸토보다 약 15m 아래에 있으며 온세역 깊이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6호선 2이 깊이 기록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타베라바 병원역과 빌라 판테아두 역은 65.71m에 달할 것이고 이지에노폴리스 마켄지 역은 64.86m에 이를 것입니다. 이타베라바 역은 아구아브랑카 역보다 거의 18m 더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약 22층짜리 건물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밖에는 일부 역들이 더 깊이 내려갑니다. 중국 충칭에 있는 홍티앙쿠 역은 가장 깊은 지점에서 무려 116m에 달합니다. 이 깊이는 아구아브랑카 역의 거의 2배 반에 달하며 39층짜리 건물을 거꾸로 세운 것과 비슷한 깊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자료는 선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다른 자료는 승강장, 출입구, 구조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완벽하게 표준화된 순위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규모는 분명합니다. 아구아브랑카 역은 상파울루 교통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사실 깊이는 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지 간거리를 좁히고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엔지니어링 조건입니다. 아구아브랑카 역은 오렌지 6호선의 역이며 7호선 루비와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파울루 북부 지역 승객들은 현재 도로 이동에 의존하지 않고 세 개의 지하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시간 절약입니다. 린하우니에 따르면 브라질란지아와 상조아킴 이동은 버스로 1시간 30분 걸리지만 앞으로는 23분 만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시간이 약 67분, 즉 거의 75%까지 단축되어 같은 구간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약 효과는 열차 내 시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설계된 연계 시스템은 버스, 지하철, 철도 간의 우회, 대기, 환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 네트워크로 분석했을 때 정류장과 역을 더 가깝게 배치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환승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점은 절약된 시간, 줄어든 이동 단계,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성의 향상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결국 역은 도시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승객을 데려가기 위해 굴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더 빨리 데려가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승객에게 모든 것은 평범한 행동으로 끝날 것입니다. 들어가서 내려가고 기차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 일상 뒤에는 상파울루 지하에 묻힌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있을 것입니다. 아구아브랑카 역의 기록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노선 자체도 더 깊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 모든 구조가 더 이상 공사가 아니라 매일 도시의 일부로 기능하게 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브라질에 있는 이 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깊은 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우리가 곧 상파울루 6호선 오렌지선에서 자체 기록을 다시 경신할 예정인 것도 아시나요? 좋든 싫든 감탄할 일입니다. 브라질 공학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